열이 나거나 골절처럼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서 주변에서는 의지를 더 내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미 지나치게 오랜 기간 동안 애를 써서 소진된 사람에게 더 노력해라 라는 말은 조언이 아니라 폭력일 수 있습니다. 이건 게으름이 아니라 고장난 조절 시스템의 문제이고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질병에도 취약해집니다. 가볍게는 감기부터 시작해서 심각하게는 뇌졸중, 심혈관계 질환까지 발병률이 높아집니다. 면역력이 저하되고 세포의 노화도 빨라져서 노년기 질환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피로는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것으로 그 자체로 치료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충분한 잠을 자도 회복이 안 되는 피로, 6개월 이상 지속되는 피로, 머리에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한 브레인 포그, 조금만 무리해도 다음날이 통째로 무너지는 권태감, 이런 것들이 동반되면 그건 단순한 피로감이 아니라 몸의 조절 시스템 전반에 문제가 생겼다는 적신호, 즉 병적인 피로입니다. 그래서 만성 피로를 의지력이나 게으름으로 보는 시선은 완전히 잘못됐고 오히려 가장 치열하게 버텨온 사람들이 소진 단계에서 겪는 전형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성 피로와 브레인 포그는 자율신경계 이상으로 나타나는 여러 증상들 가운데서도 가장 후반부에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스트레스 반응이 짧게 지나간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유지되어 왔고 그 과정에서 몸과 마음이 감당할 수 있는 에너지를 이미 상당 부분 소모해버린 상태, 즉 소진된 상태에서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 피로와 브레인 포그는 자율신경계 이상이 꽤 오래 지속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지표이기도 합니다. 스트레스 연구의 선구자라고 불리는 한스 셀리에는 스트레스에 대한 인체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연구했습니다. 그의 일반 적응 증후군 이론에 따르면 우리 몸은 스트레스에 단계적으로 반응한다고 봅니다. 자율신경계 역시 만성 스트레스에 장기간 노출되면 점진적인 변화를 겪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경고 반응을 보이다가 저항 단계를 거쳐 결국 소진에 이르게 됩니다. 한스 셀리에는 스트레스에 대한 신체의 반응 단계를 3단계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세로축은 스트레스의 저항력, 가로축은 시간의 경과입니다. 스트레스 상황이 발생한 후 신체의 반응은 경고 반응 단계에서 저항 단계로 넘어가고 마지막으로 소진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프의 곡선은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경고 반응 단계에서 급격히 증가했다가 저항 단계에서 유지가 되며 결국 소진 단계에서 급격히 감소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스트레스에 대한 우리 몸의 반응은 에너지를 많이 쓰는 행위입니다. 우리 몸은 스트레스에 대항하려 애를 쓰고 많은 체력과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에너지는 유한합니다. 에너지를 쥐어짜서 환경에 적응하고 노력하지만 결국에는 에너지는 고갈되고 진이 빠집니다. 이 단계에서는 질병에도 취약해집니다. 가볍게는 감기부터 시작해서 심각하게는 뇌졸중, 심혈관계 질환까지 발병률이 높아집니다. 면역력이 저하되고 세포의 노화도 빨라져서 노년기 질환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소진된 자율신경계가 더는 우리 몸을 지켜내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제가 자주 드는 비유가 엑셀과 브레이크가 둘 다 말썽인 자동차입니다. 먼저 엑셀은 앞으로 나가는 역할을 하죠.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힘이 잘 안 붙습니다. 몸이 무겁고 의욕이 사라지고 손 하나 까딱하기 싫을 정도로 무기력해집니다. 이건 단순히 마음이 약해진 게 아니라 에너지 동원이 잘 안 되는, 에너지 대사가 심각하게 저하된 상태에 가깝습니다. 반대로 브레이크 쪽 문제는 우리가 멈추고 쉬어야 할 때 잘 멈추질 못하는 겁니다. 피곤한데도 머리는 계속 돌아가고 작은 일에도 심장이 빨리 뛰고 긴장감이 쉽게 올라오고 잠들기 어렵거나 자꾸 깨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힘은 없는데 긴장은 내려가지 않는 상태가 동시에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만성 피로 환자분들을 보면은 평소에는 마치 저전력으로 겨우겨우 버티다가도 사소한 스트레스는 급격하게 과민하게 반응하는 모습이 흔하게 나타납니다. 브레인 포그는 이 과정에서 같이 잘 나타나는데요. 우리 뇌도 에너지를 아주 많이 쓰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회복이 무너지고 스트레스 반응이 길어지면 집중, 기억, 판단 같은
고차원적인 기능이 먼저 영향을 받습니다. 마치 저전용 모드로 실행하는 컴퓨터처럼요. 그래서 머리에 안개가 낀 것 같다. 대화를 따라가기가 어렵다. 일이 손에 안 잡힌다. 계속 깜빡깜빡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기도 합니다. 또 하나의 축은 뇌분비계와 스트레스 호르몬의 리듬입니다.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코티솔 같은 호르몬이 장기간 흔들리기 쉽고 그 결과 수면, 각성 리듬이 무너집니다. 수면이 무너지면 회복은 더 무너지고 회복이 무너지면 피로가 더 만성화됩니다. 결국 만성피로는 피로, 수면 붕괴, 더 피로, 더 예민함 이라는 악순환으로 굳어지기가 쉽습니다. 번아웃이 단순히 몸이 피곤한 정도가 아니라 마음의 동력까지 꺼지는 느낌으로 오는 것도 이런 악순환과 관련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상태가 지나치게 길어지면 기분과 의욕을 조절하는 신경전달 물질 시스템, 세로토닌, 도파민 등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무기력감, 흥미상실, 불안이 함께 나타나기 쉽습니다. 만성 피로의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 왜 이렇게 사람들은 피로를 가볍게 생각할까요? 저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첫째로 사회가 피로를 너무 당연시합니다. 철학자 한병철 씨가 쓴 피로사회라는 책에서는 이 시대를 개인이 스스로를 착취하는 시대다 라고 진단했습니다. 성과를 낸 만큼 보상받고 남들과 이런 성과를 비교하는 것이 너무 쉬워진 사회 분위기에서 본인이 스스로를 착취하는 것이죠. 다들 피곤하니까 내가 피곤한 것도 다들 그런 거지 뭐. 누군가의 병적인 피로와 아픔도 야 다들 그래 라고 덮어버리게 됩니다. 둘째, 만성 피로는 겉으로 티가 잘 안 납니다. 열이 나거나 골절처럼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서 주변에서는 의지를 더 내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미 지나치게 오랜 기간 동안 애를 써서 소진된 사람에게 더 노력해라 라는 말은 조언이 아니라 폭력일 수 있습니다. 이건 게으름이 아니라 고장난 조절 시스템의 문제이고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소진된 사람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채찍이 아니라 회복이 가능해지는 구조를 다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번아웃, 브레인포그, 만성 피로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 핵심을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수면 리듬입니다. 앞에서도 강조했지만 기상시간이 들쭉날쭉하거나 밤마다 생활 패턴이 바뀌면 혹은 밤낮이 바뀌어 있으면 몸은 계속 시간대를 옮겨 다닌 것처럼 느낍니다. 자율신경계도 호르몬 리듬도 수면의 질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늦어도 12시 전에는 자고 7시간 정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피로 예방의 가장 현실적인 시작점은 기상시간을 가능한 고정하고 낮에는 적절히 활동하고 햇볕을 보고 해가 진 이후 밤에는 빛자극과 신체 활동을 줄이고 몸이 이완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수면 위생을 잘 지키고 일주기 리듬을 안정시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둘째는 에너지 대사와 회복 시스템의 기반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에너지 대사와 회복 시스템이란 우리 몸이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상황에 맞게 조절하며 소모된 뒤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전체적인 생리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이 지점에서 한의학적인 치료가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한의학에서는 만성 피로를 단순한 피로감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균형을 유지하고 회복하는 힘, 즉 항상성 유지 능력이 전반적으로 약해진 상태로 이해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한약 치료는 피곤하니까 보약을 먹는다 이런 단순한 접근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서 에너지 대사와 회복 시스템의 어떤 축이 무너져 있는지를 먼저 살피는 데에서 출발합니다. 에너지를 만드는 쪽이 문제인지, 만들어진 에너지를 돌리고 회복시키는 쪽이 문제인지, 수면 회복력이 깨져 있는지, 스트레스 반응이 과도하게 지속돼서 에너지 소모가 너무 많은지, 소화와 흡수 기능이 받쳐주지 못하고 있는지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맞춰서 에너지의 생성, 순환, 회복의 리듬을 다시 세우는 방향으로 치료합니다. 특히 소화 기능이 무너지면서 만성 피로가 동반되는 경우는 매우 흔합니다. 이때는 잘 먹어야 한다는 말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음식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가장 기본적인 경로 자체가 약해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화와 흡수 기반을 먼저 회복시켜서 에너지의 입구를 다시 열어주는 접근이 중요해집니다.
에너지를 아끼는 것만큼이나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다시 채울 수 있는 토대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만성피로와 브레인포그를 예방하고 회복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핵심입니다. 세 번째, 스트레스 반응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되돌리는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는 현실에서 항상 있고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관건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교감신경이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능력, 회복 탄력성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리하지 않는 유산소 운동, 특히 걷기나 아주 느린 조깅처럼 몸에 부담이 적은 움직임입니다. 다른 하나는 호흡, 명상, 이완훈련 같은 부교감 신경을 직접 켜는 기법들입니다. 만성 피로 상태에서 과격한 운동은 오히려 소진을 심화시킬 수가 있으니 가벼운 걷기부터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걷기가 만성 피로 환자분들에게 좋은 이유는 에너지 대사를 부드럽게 올리고 순환을 개선하면서도 신경계를 과도하게 자극하지 않는다는 장점 때문입니다. 특히 나의 감각과 현재 몸 상태에 집중하고 몰입하면서 걸을 때 불안과 스트레스를 낮추고 주의력을 회복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브레인 포그를 겪는 분들에게는 신경계 안정과 주의력 훈련이 동시에 되는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덧붙인다면 만성피로와 번아웃은 더 버텨야 한다는 신호가 아니라 현재 나의 생활 양식은 지속 불가능한 형태이다 라는 신호라고 해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소한 작은 루틴부터 다시 세우고 우리 몸의 에너지 기반을 보강하는 것, 그리고 긴장과 회복의 전환 능력을 되찾는 것, 이 세 가지를 꾸준히 해나간다면 무너진 몸과 마음의 균형은 반드시 재건할 수 있습니다.